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실종자를 수색하기 위해서 이 하천으로 들어갔던 해병대원 한 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오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색 작업에 해병대 1사단이 투입이 됐죠. 많은 장병들이 실종됐던 주민을, 우리 국민을 찾기 위해서 수색에 나섰는데 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서 모든 국민이 큰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오열하는 어머니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수위가 높고 그리고 수심이 높고 물이 많이 탁합니다. 그 실종자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해병대의 정신으로 예천 국민의 모든 사람들을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딨어? 보이냐? 뭐라고 했는데 어딨냐고요? 어딨어요? 어딨어? 우리 아들은 어딨어? 왜 사람이 많은데 그걸 못 구했냐고? 그 어딨어요? 지금 위에 분들 어디 계시냐고요? 어디 계셔? 어디 계시냐고 지금 사진 찍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구명 도피도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왜 수색을 하냐고. 구명 도피 아니, 기본적인 그러니까 실종됐다고 쳐요. 그 많은 상병들이 군인들이 그거 하나 못 구했나요? 못 구했어요 그거를? 아니 못 구했나요? 어디 계시냐고. 지금 사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도 아니고 비가 이렇게 수색을 시키냐고 이렇게 이게 지금 물살 정말 센데. 물살이 이렇게 새는데 어떻게 살아라고?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당신 자식 같은 거 이게 책임지겠어요 이렇게? 그러냐고. 내가 어저께 내가 걱정이 돼서 내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어찌하게 전화 통화 딱 2분인가 했어. 문조심하라고 비가 많이 오니까. 대장님. 예, 실종된 해병대 부모가 오열하는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경북 예천에서는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자가 있습니다. 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해병대 장병들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충분히 안전 장비를 갖췄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실종이 되고 나서 봤더니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더 크게 오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수색에 나섰던 사람들, 119 구급대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두 이 안전이 최우선으로 삼고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수색 작업을 벌여야 되는데 갑자기 수색하다가 하천 밑바닥이 꺼지면서 다른 해병들과 함께 물속으로 쑥 들어갔었습니다. 다른 해병대원들은 탈출을 했지만 이 해병대원은 급류에 그대로 휩쓸려 버린 것으로 지금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종 해병 아버지는 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냐,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건 살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머니도 착하게만 산 아이인데 해병대 가고 싶어 갔는데 어딨냐 내 아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논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지호 부위원장님. 예. 수색에 나선 우리 군 장병들이 수색에 대거 투입한 거는 정말 항상 있었던 일이고 또 박수받을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수색하는 사람들의 물론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지만 군인의 어떤 안전장비라든지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해병대원들이 민간인 한 명이라도 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는데 본인들 구명조끼 없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구명조끼라는 게 그렇게 귀중품도 아니고 예. 굉장히 희귀품목도 아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저렇게 어떻게 구명조끼 없이 장화 신고 들어가서 저런 변을 당했는지 그 인력 관리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저것도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경북 예천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왔고 그래서 유량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평소에 이 내성천이라고 하는 이 하천의 깊이라든지 폭과는 굉장히 달라졌을 거란 말이에요. 폭우로 인해서. 그렇다면 평소에는 무릎 정도밖에 차지 않는 물높이였다 하더라도 폭우로 인해서 유량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곳곳에서 위험한 요인이 있었을 거라는 걸 미리 좀 예측하고
안전 장비를 충분히 구명조끼를 갖춘 상태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주민 목격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장화만 신고 그냥 무릎까지도 차는데 그냥 이렇게 덤벙덤벙 들어가서 일렬로 아마 이 수색 작업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 아버지는 인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 당국이 조금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책임을 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참 뭐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다가 당한 또 그렇습니다. 사고니까. 국민 한 명이라도 더 빨리 구하겠다는 급한 마음에 군의 지휘관도 투입을 했을 거고 좋은 뜻으로 예. 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 저 기후 변화도 그렇고 이러한 어떤 말하면 국지선 아주 강한 비도 많이 올 것이고 예. 또 방류량도 많이 나와서 심각 단계 이런데 이럴 때는 사실은 군이라 할지라도 좀 매뉴얼을 가져서 우리가 무슨 인명 구조 대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가기 전에 충분하게 그런 서로 예. 예컨대 저렇게 들어갈 때는 자기들끼리 몸에 이렇게 끈을 한다든지 예. 혹시 한 사람이라도 떠내려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꺼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예. 그런 배려를 하고 또 이제는 그런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와 같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젊은 장병의 또 하나의 희생이 참 재발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귀신 잡는 해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물에 익숙한 해병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바닥이 꺼지면서 푹 밑으로 내려갈 때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실종됐으니까 아직은 좀 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번 궁평 2 지하차도 오송에서 발생했던 이 사고의 책임을 놓고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크게 원인은 세 가지로 좀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범람한다라는 사전 경고가 있었는데 왜 이 사전 경고가 제대로 통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공사를 위해서 헐어놨던 이 임시 제방을 왜 제대로 높이 쌓지 않았는가, 그래서 범람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하차도라든지 도로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 행정당국은 도대체 통제를 안 하고 뭘 하고 있었던가, 국무조정실이 또 이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언론인 저희가 먼저 조금 이 가능성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전 경고 부분입니다. 저희 MBN이 어제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범람이 있기 전 경찰 112에는 범람이 있다, 빨리 궁평 지하차도를 차단해야 한다, 통제해야 된다, 이런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이교욱 기자 리포트로 먼저 보겠습니다. 긴급신고 112입니다. 류천교 있는 데인데요. 국도 36호선. 그게 제방이 물이 넘치기 시작했거든요. 15일 오전 7시 56분 미호천 강물이 제방을 넘고 있다는 급박한 신고가 112로 들어옵니다. 수학이 넘어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이 건설하고 있는 미호천 교량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 공사 차량이 다닐 수 있게 제방 일부를 허물었다가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인 7월 7일 1m 이상 보강 공사를 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아침 일찍 미호천을 찾은 터였습니다. 물이 불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감리단장은 7시 4분 112에 미호강이 곧 범람할 것 같다는 신고를 처음 합니다. 그리고 52분 뒤 범람이 시작되자 또다시 112에 신고를 합니다. 미호천교 있는데 아까 신고 주신 거예요? 36번 국도 아래를 가로지르는 궁평 2 지하차도가 잠길 수 있다는 직감을 하고 차량 통제가 필요한 장소까지 정확히 얘기합니다. 궁평 교차로 그쪽하고 궁평 지하차도도 물에 잠길 수 있어가지고 차량 못 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평 1인지 2인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36번 국도와 미호천교를 언급한 걸 감안하면 궁평 2 지하차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자 재차 묻고 감리단장은 궁평 지하차도임을 여러 번 말합니다. 궁평 지하차도 지하차도 근수 우려가 있거든요. 궁평 지하차도 통제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제서야 경찰도 궁평 지하차도 차량 통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인 답변을 줍니다.
중평 지하차도도 하단 통제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다고까지 한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1분. 마지막 신고가 있은 지 1시간 5분, 지하차도가 6만 톤의 물에 잠긴 지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송 파출소에서 궁평 이 지하차도까지 고작 차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감리단장이 경고한 7시 4분 그리고 7시 56분에 곧바로 차량 통제가 이루어졌더라면 대형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네, 어제 MBN이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해드렸던 이 행복청 공사 감리단장이 112에 신고한 내용 지금 방금 보셨습니다. 자, 8시 45분에 범람이 됐고 궁평 지하차도가 6만 톤의 물로 가득 차서 14명의 사망자가 나왔죠. 그 전인 7시 4분에 감리단장이 먼저 전화를 해서 범람 이기게 있다, 통제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도 경찰이 보이지 않자 7시 56분에 이제 막 범람이 시작됐다, 빨리 차량 통제를 해달라, 이 두 번째 전화를 합니다. 이 내용을 지금 방금 들으신 겁니다. 최인영 변호사님, 이 두 번의 경고 전화, 신고 전화를 듣고 경찰은 뭘 했을까? 궁평 제1 지하차도 엉뚱한 데 가서 차량 통제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이 통제를 하느라고 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궁평 지하 2차도로 보내서 차량 통제를 할 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5분 거리에, 차로 5분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때 7시 56분에 이때만 차량 통제에 나섰더라도 8시 45분에 범람이기로 14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경찰의 과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자체를 받은 것도 경찰이 관할하고 있는 112였던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어떤 그 교통 차단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의무도 관련법상의 경찰일 것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1차적 책임에서 경찰이 자유롭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마치 그것은 작년 그 10월 31일 그 할로윈 대회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이태원 용산 경찰서장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었던 것이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2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럼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지 2인지 다만 그 국도 자체가 36번 국도였고 그와 이어지는 궁평 지하차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지역을 아시는 경찰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1 지하차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고자가 국도 36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도 그렇죠. 36번이 궁평 지하차도 위를 바로 지나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는 법률적으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조금 더 뭐 확인해야 볼 부분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있는 바에 봤을 때는 1차적인 교통 차단을 해야 될 책임이 경찰에 있다는 점에서 경찰 책임이 법적 책임이 가장 큰 것 같고 나아가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행정청에도 통보가 돼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와 관련해서 어떤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이 그 충청북도의 관할 책임도 없진 않은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순서를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가 바로 그 걸리는 부분은 이 경찰서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그 부분이 너무나 뼈아픈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리단장의 전화를 받고 제대로 차량 통제만 이루어졌다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9시 1분, 20분 정도 사고가 있은 지 20분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하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공사를 위해서 허물어놨던 그 제방을 급히 장마에 대비해서 급히 보강 공사를 하게 됩니다. 임시 제방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임시 제방 높이가 제대로 돼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미호천의 이 계획 홍수위 높이는 28m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 물은 29.87m까지 올랐죠. 그러면 이 제방은 29.87보다도 더 높게 쌓여 있어야 이걸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행복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방을 29.74m로 쌓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칙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계획서를 보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 행복청이 쌓았다는 건 제방 높이는 29m가 아니라 29m보다 조금 낮은 그런 쪽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경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철저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또 다른 원인, 앞서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앞서 경찰에 112 신고를 했던 그 감리 단장은 경찰 112에도 신고를 했지만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에도 전화를 하게 됩니다. 오전 6시 31분 그리고 7시 2분과 7시 58분에 범람 위험이 있다고 분명히 청주시와 충청북도 그리고 국무총리실 이 유관 기관에 모두 문자도 보내고 유선 전화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이 뭘 하고 있었을까? 이 부분이 좀 미스테리한 부분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해결이 돼야 이번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좀 선포를 했습니다. 대통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몇백 톤짜리 이런 바위가 막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거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요.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수백 개의 바위들이 고목을 덮치고 수 킬로 떨어진 마을로 쓸러 내려와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산의 붕괴는 처음 봤습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아주 신속하게 이들 피해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을 좀 선포했습니다. 좀 실이 좀 많이 걸리는데 서둘러서 선포를 하고 피해 전후로 완벽하게 복구하라 이런 대통령의 지시도 좀 있었습니다. 자, 김준우 변호사님, 네. 피해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규명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지금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신속한 복구 작업이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빨리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과정에서 조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요즘 또 대통령께서 가장 각별히 여기시는 부정수급의 문제도 사실 종종 있어 왔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한 2-3달 정도 예전에 시간이 걸렸었던 건데 신속하게 된 건 좀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마 그 보상 폭이 예. 피해자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을 정도인지 또는 이제 별도로 민간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닐지는 좀 우리 사회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우리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네, 그 지금 청주시냐 충청북도냐와 예. 관련해가지고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홍수기관 통제소에서 애초에 신고를 미리 했고 그렇다면 경찰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관청, 도로의 관리를 하고 있는 도로관리청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이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예. 부분은 도로법상 이들이 원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인데요. 요 해당 도로 지방도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시나 이런 것들로 보면 충청북도가 도로관리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중대시민재해가 과연 이번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기소된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이제 법 쪽에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경찰, 행복청, 또 청주시, 충청북도 등 유관기관들 모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또 어떤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명명백백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고 현장과 또 피해 현장을 정치인들이 잇따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현장에서 회의를 주재했고요. 또 김기현 대표도 현장을 좀 방문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와 정진석 의원의 얘기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대통령 만나서 그거 말씀드렸는데 안 그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지금 저희들이 하여간 우리 당원들도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빨리 복관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신재훈, 정진석 의원이 이제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누가 거론되시는 분인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말씀을 굳이 구태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뭐 좀 예. 슬픔에 잠겨 있는데 저게 조금 안 어울리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언뜻 비춰지는데 저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의 얘기가 예. 이제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특별 재난 지역 선포하는데 예년 같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기다리다가 거의 그냥 진이 다 빠지고 할 정도였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됐다 하는 점에서 기쁨의 박수니까 예. 저게 뭐 자화자찬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조금 그거는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간 이런 때일수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 자체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수해와 관련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된다고 해서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 특히 환경부 장관이 엄청 혼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할 거면은 이 치수 관리 업무, 물 수자원 관리 업무를 아예 그냥 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국토부가 할 때처럼 국토부로 넘겨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고 환경부 장관이 죄송하다라는 송구하다라는 이제 사과도 좀 하기도 좀 했습니다. 근데 김영환 지금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지금 이 사태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김영환 지사가 제때 보고도 못 받고 사태를 늦게 알았다는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고 당시 예. 그 시각에 다른 곳에가 있었더라고요. 예. 다른 곳에. 근데 물론 거기도 이제 이렇게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곳이니까 거기 갔던 것 자체를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상황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다면 가장 위급한 데가 어딘지 그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위기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기가 미호강이라는 데가요. 미호천이었는데 2021년에 이름이 미호강으로 바뀌면서 국가 하천이 됩니다. 국가 하천은 원래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근데 원래 말이죠. 이 치수 이거는 국토부에서 전통적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전에는 수자원 관리하고 무슨 댐 건설 뭐 준설 작업, 하천 관리, 그다음 수량 관리.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기능을 환경부에 갖다 붙여버렸어요. 근데 환경부는 원래 수질 관리, 환경 보존 차원에서 그 수질이 좀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지 마는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런 그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부 장관을 좀 이제 질책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 김영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저 미호강이 국가하천이긴 한데 지금 위임을 했거든요. 관리를 충청북도에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호강 범람 뭐 이런 거 모든 것들 또 충청북도 관할입니다. 고유 사무는 아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이 있었지만 그 궁평 그 지하차로 있잖아요. 거기도 충북도가 그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엮어봤을 때 충북도의 책임이 간단치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왜 작년에 지시했는데 만반의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왜 환경부 장관이 또 왜 국민의힘 소속인 광역단체장이 제대로 못했을까? 그게 참 대통령이 말을 했지만 좀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충청북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최근에 소식을 듣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김영환 장관 같은 경우에는 괴산댐에 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아니라 이제 도지사. 네, 죄송합니다. 이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원류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 거기에 그 충북으로서는 괴산댐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 하고 하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의 어떤 재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절실한 것이 괴산댐이었기 때문에 괴산댐 현장에 가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호강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임 사무라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행복청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복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의 30m 가까이 뚝을 쌓았다라고 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그 주민들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도대체 되겠냐라는 질타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임받은 것은 맞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뚝을 공사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주체 신고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범람회 하고 이 부분이 그 뚝이 터지게 돼서 부실 공사를 했는 논란의 직접적인 주체는 행복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어떤 책임 공방이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 참담한 그런 사고가 발생했고 또 책임 소재를 좀 잘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물 수자원 관리에 관할 부처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이 있고 여기에 맞서서 민주당은 뭐 아직까지도 전 정권 탓하느냐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동시에 김기현 대표가 미국 방문해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 그 당시에 도대체 대통령도 없고 여당 대표도 없고 도대체 이 국내에서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벌어졌는데 어디 있었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미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늦게 뉴욕 교민 간담회가 있었고요. 딸도 뉴욕 교민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진행되는 과정에 제가 밥도 제대로 저도 밥 못 먹었고 운전하시는 분도 밥을 못 먹었고 딸도 밥 못 먹어서 차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딸 집에 가서 저는 밥 먹었고요. 기사분은 근처에 있는 식당에 식사했고요. 그리고 숙소로 복귀한 거거든요. 그 5분 동안 딸 그 차에 태웠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질책을 달래받겠습니다. 큰 수의 피해가 났을 때 이 여야가 내탁 공방으로 전 정권 때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대통령과 당대표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렇게 내탁 공방하는 거에 굉장히 염증을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야당에서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미국 방문 시에 관용차에 딸을 잠깐 태운 걸 가지고 이게 반박용으로 그러니까 여당 공격용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논리는 뭐 적확한가요? 아니면 좀 궁색한가요? 아니면 괜히 트집 잡는 건가요? 글쎄요, 어쨌든 뭐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할 수 있던 일들이 이제는 매우 엄격하게 그와 정반대의 개념의 홍준표 대표 아닙니까? 매뉴얼상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다. 근데 저 부분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그걸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멀리 왔다고 해서 한국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어긋할 수도 있었죠. 사실 저도 뭐 우리가 뭐 의원할 때 과연 정확하게 100% 지켰는지 저도 반성할 지점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예민해 있고 그 시기가 또 대통령도 안 계시고 국가적 여러 가지 재난 상태였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환경부 장관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정부의 인수위에서 도대체 뭐 했느냐. 컨트롤 타워를 다시 인수위가 만들어 갔을 때 물관리 일원화를 환경부에 줬다 하더라도 저는 제일 크게 중요한 컨트롤 타워 부처는 행안부라고 봅니다. 행정안전부입니다. 거기서 다 하고 경찰, 지자체, 사실은 행복청은 국토부지만 사실은 홍수가 났을 때는 그게 일반적인 4대 강보를 유지 안전하는 환경부가 갔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기후변화가 온다라면 기상청을 아예 국토부나 행안부에 가져오자라고 경론을 벌려야 될 게 인수위예요. 인수위에 있다 아무 없이 와서 이제 와가지고 다시 환경부에 갔던 걸 뺏어와야 되나? 그 이미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바로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었죠. 알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이 매뉴얼대로 했고 대구에는 큰 비가 오질 않아서 나는 충분히 내 자유롭게 주말을 보냈다. 골프를 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자꾸 뭐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은 사과를 했습니다. 내일은 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일까요?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대구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10시에 신천 물놀이장 개장식도 예정대로 진행이 되었고 개장식을 마친 후에 11시 반경부터 1시간가량 운동을 하였고 중간에 비가 와서 그만두고 돌아왔습니다. 주말 일정이고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위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리 차원에서 아마
직권으로 징계를 어떻게 할지 뭐 이렇게 다룬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윤리위는 독립해서 움직이는 기관이고 어떤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가 어떤 논리를 하는지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제까지만 해도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 자유다.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는 주말에 충분히 쉴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은 급 사과를 했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왜 급 사과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대문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실 때만 해도 여론 동향에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파악하시는 분이었는데 경남지사나 대구시장을 할 때는 견제받지 않는 단체장으로서 활동하다 보니 본인 의견에 대한 견제구가 익숙치 않고 본인 의견이 항상 좀 맞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점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원래 이제 정면 돌파, 그러니까 본인이 잘했든 잘못했든 정면 돌파가 본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처음에 밀고 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이제 사회적 여론이나 추이가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가니까 이례적으로 이제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말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만 공 치시는 분들은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 치는 약속에 대해서는 정말 천금같이 여기시는 것 같아서 우리 공직사회나 고관 대작들이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네. 웬만하면은 물러서는 법이 없잖아요, 홍 시장은. 네. 정면 돌파형으로 이름이 나 있고. 근데 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박지원 민주당 고문인가요? 정확한 위치. 상임 고문이죠. 예. 대통령의 꿈이 있다면 사과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골프를 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으니까 홍준표답게 사과하고 넘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오후에 들으니까 사과를 했다라고 한 것은 아주 잘했다. 역시 홍준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적절하지 못하지. 매뉴얼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홍준표답지 않아. 사과한다.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다 사족을 붙이면은 국민들은 그 사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 의원님, 정치 공수는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듣고 같은 고수 반열에 있는 사람의 얘기만 듣는 건가요? 아니 저는 뭐 홍준표 시장의 박지원 고문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사과했다고 보시진 않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그거보다는요. 이제 처음에 그 1차적인 반응 나타날 때는 평상시에 홍준표 시장의 평상시에 우리가 자주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본인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거 간단치 않구나. 이게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 내 스타일대로 약간 버럭도 하고 약간 뭐 그렇게 정면 돌파하는 이게 굉장히 국민의 감정선을 심각하게 건드린 거구나. 아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상황 파악 능력이 빠른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저렇게 수습에 나선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고문의 그런 어떤 조언, 대통령이 될 뜻이 있다면 사과해라. 이런 말보다는 이 사태의 심각성, 돌아가는 민심의 심각성을 이제서야 깨달으신 거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민심을 캐치하는 능력이 빠르신 분인데 이제서야 그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건 또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혹시 그렇다면 박지원 전 고문의 조언 때문도 아니고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도 아니라면 혹시 내일 있을 윤리위 때문에 윤리위에서 중징계 받을 것이 걱정이 돼서 급사과를 했다? 사실 그런 논리도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친윤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공무원 골프 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무슨 골프 대회냐라고 하니까 아니 주말에 자기 돈 내고 그리고 실명으로 치는 게 무슨 문제냐. 그게 골프나 등산이나 뭐 사이클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던 그 원칙을 그대로
진행을 해왔는데 예. 문제는 그때는 천재지변이 없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십 명의 임명이 앗아갈 만큼 상황이 나빴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언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작년 이맘때에 서울 강남 쪽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강남이 다 잠길 때 강북에 있는 한 구청장님이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문매를 맞았던 그 내용을 아마 보고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상황과 일반적인 골프와 이번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했고 그에 대해서 신속한 이런 대응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있을 윤리위원회 이미 유사한 사안으로 해서 제적당한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좀 깨달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내일 오후 4시 30분에 윤리회의가 개최해서 홍준표 시장의 이 골프 친 것과 관련돼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역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골프와 관련해서 어제는 저희가 이해찬 전 총리와의 어떤 그런 설전도 얘기를 했고요. 김재원 의원이 비교한 인물도 또 한 분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은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또 뭐 골프를 칠 때 그 당시에 그제 피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당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또 지금 홍준표 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반응이 당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면요. 2006년에 7월입니다. 정말 이번에도 7월이었는데 2006년에도 7월입니다. 당시에 이 홍문종 의원이 골프를 쳤습니다. 당시 골프를 강원도에서 수해가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골프를 치다가 당 윤리위, 당시 한나라당 윤리위에서 제명이라고 하는 중징계를 좀 받게 됩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번 사건과 굉장히 평행선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입니다. 시기도 같은 7월이었고요. 노무현 정부 2006년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일이 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홍 시장이 내일 윤리에 올라갔으면 2006년 7월에 제명당한 홍문종 의원과 같은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그거는 윤리위원들의 판단 뭐 나름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윤리강령 보니까요. 이런 게 있어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국민의힘 윤리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아마 국가 뭐 재난 매뉴얼 거기에 위반하지 않았다. 이걸 이제 변명의 근거로 삼았는데 또 당인이잖아요. 당의 윤리 이 규범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위반한 게 명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 홍문종 당시 경기도당 위원장 같은 처분도 불가능한 게 아닌 상태였다고 봐야 됩니다. 똑같은 그러나 이제 홍준표 시장은 대구에는 비가 안 왔으니까 나는 홍준표 의원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또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반면 교사라 삼을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은 좀 골프를 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다뤄드렸습니다만 똑같은 2006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날은 비는 오지 않았지만 3.1절 날 국무총리가 골프를 쳐서 총리직에서 결국 물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총리처럼 그런 부록화하고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인신모욕하지 마십시오. 인신모욕이라니요? 누가 부록화하고 놀아났단 말입니까? 놀아났다고 했습니까? 지금 뭐라고 지냈습니까? 총리하고 부록처럼 그래 어울려 골프 친 일이 없다 이겁니다. 부록화하고 놀아난 적 없어요. 놀아났잖아요 골프 치고. 언제 놀았어요? 참. 홍 의원님은 선거법 위반해서 자격 박탈된 적이 있어도 난 5번 선거에서도 한 번도 선거법으로 위반한 적 없어요. 선거법 위반한 적은 없어도 부록화하고 놀아난 적은 있다 이겁니다. 3.1절 날 사려겹지 못한 그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모님 문병 가는 길에 평소에 알던 부산 사람들하고 그 부산 얘기도 듣고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좀 사려가 깊지 못해서 무리를 야기하게 됐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러니까 홍문종 의원도 또 이해찬 총리도 홍준표 시장도 다 골프 때문에 이제 무리가 빚어졌고 결국은 제명당하고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또 국민에게 사과하고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역사는 이렇게 똑같이 계속 흐르는 건가요? 글쎄요, 뭐 케이스가 각각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골프라고 하는 스포츠 자체가 조금 지금은 많이 대중화됐지만 기족 스포츠처럼 보여지고 접대받는 느낌, 특히 공직자들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더군다나 그런 의미에서 어떤 때냐, 그러니까 정말 수해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때나 또 3.1절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때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아무리 그런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자기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수해 지역에서 골프 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홍준표 시장은 그 당시에 비 안 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는 있지만 이미 말하자면 대구시장의 범위를 넘어서 한 당의 대선 후보급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박지원 고문이 얘기한 것처럼 다음 대선은 안 나오려면 그래라 그런 거죠. 다른 마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죽든 말든 나는 모른다. 이런 뜻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음 대선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도저히 국민에게 앞에 나설 그런 낯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입장을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 신지호 의원이나 김영주 의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의 해석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 시장이 징계 위기를 맞았는데 지지자들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지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들 홍 시장을 까려고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하라. 뭐 방송에서 깐다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온라인상에서 빚어진 거니까요. 조심하시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일이 꽤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호사다마 처지에 빠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호사다마라는 것은 좋은 일 뒤에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 같죠. 그래서 다른 한 지지자가 자칫 제명까지 꺼낼 것 같다. 조심하시라. 이러니까 홍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지지자가 제명까지도 갈 수 있으니 조심하시라. 그러니까 홍 시장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사과하기 전에 있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지자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자, 뭐 자신의 대통령 꿈을 위해서 사과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사과하는 거가 낫겠다라고 뒤늦게 깨달았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 정말 제명당할까 봐 급히 사과했을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 제명당하면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홍문종 의원이 제명당한 후 공천을 못 받았습니까? 2번 더 국회의원 했습니다. 보수 정당의 제명이라는 게 그것까지 알고 사과하신 거다. 제가 볼 때는 뭐 제명 받아도 물론 두 분 다 홍 씨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의힘 여러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거고요. 제명이 좀 가볍게 여겨진다 국민들한테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3월 달에 산불 날 때 골프 치던 김진태 도지사 아직 징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비윤 반윤인 홍준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이 되려면 김진태 지사에 대한 징계도 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뭐 물 윤리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명까지 해봐도 소용없다. 결국엔 다시 또 공천 받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최근에 이 국민의힘 윤리위는 무시무시합니다. 막 눈물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배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뽑아주신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최진호 변호사님, 이래도 물 윤리입니까? 윤리 결정이 딱
앞두고 모든 분들이 급 사과하고 급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마저 사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홍준표 물 윤리입니까? 시장님의 아까 글 같은 경우에는 제명 당하겠어에는 앞에 이런 게 생략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도 제명 안 하는데 국민의힘 내가 제명 당하겠어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본인이 어떤 그 지지자들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케이스라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40% 5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백이라 한다 하더라도 도지사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라 하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이제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공은 윤리위원회에 있는데 윤리위원회가 다른 분들하고 같이 똑같이 그 제명을 할지는 저 또한 상당히 의문인 것 같은데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있었던 당 최고위원들과 지금 홍준표 시장은 사뭇 좀 정치적 라인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명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뭐 김재현, 김성환 또 태영호 의원까지 다 사과하게 만든 무시무시한 당 윤리위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에서는 대해서는 온정의 손길을 내비칠 가능성이 있다. 당 윤리위 결정을 앞두고 다른 분들 다 사과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던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이준석 전 대표. 그분은 조금 논외로 좀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홍 시장까지도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신조 의원님, 당 윤리위 무서운 거죠? 뭐 무섭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시장 뭐 내년 총선 출마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대권 주자 아닙니까? 근데 뭐 제명이 아니더라도 뭐 당원권 정지 6개월, 또 뭐 당원권 정지 뭐 1년. 명색이 홍준표 시장이요. 뭐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당에서 웬만한 그 안 거친 게 없을 정도로 그리고 본인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 중에서 당에 들어와서 가장 오랜 그 역사를 갖고 있다. 이 당은 그래서 자기의 청춘이 그대로 있는 묻혀 있는 그런 당이다. 이런 뭐가 있는데 그 당으로부터 저런 불미스러운 일으로 뭐 제명이 아니더라도 뭐 당원권 정지 뭐 몇 개월이라도 받으면은 그건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대권으로 가는 길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내일 당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명락회동, 이재명,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명락회동이 원래는 월요일 날 예정됐었죠. 조금 연기돼서 오늘로 또 갔는데 오늘도 또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수해 피해가 큰 상황에서 두 분이 만나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씩 먹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느냐, 이 부분을 좀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좀 만났으면 좋을 텐데라고 간절히 염원하는 분도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들이 만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하고 나온다고 하시면 저희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둘이 어깨동무를 하면 그분들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다 나서서 스크럼을 짜주실 것 같아요. 수해 때문에 다들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인데 명락회동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이제 명락회동이 성사가 되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반갑고 기쁜 이런 모습을 기대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전국이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저는 미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수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은 명락회동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명락회동을 왜 정치와이드 우리는 다루고 있을까요? 참 모순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 관심이 없는 명락회동은 왜 우리가 정치와이드 이 소중한 시간에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왜 저한테 물어요? 다루지 말면 될 거 아니에요. 다루고 난 다음에 왜 다뤄야 되냐고 물어봅니까? 국민은 관심이 없어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는 언론으로서 다뤄야 하니까.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희망 고문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뭐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싸우면 싸운다고 뭐라 그럴 거고 술 마시면 술 마신다고 술 마시고 이 중요한 시간에 술이나 마신다고 그럴 것이고 또 뭐 김은경 뭐 혁신위원장은 매우 잘못된 멘트 두 분이 얼싸 어깨동무 깨복쟁이 되면 당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두 사람 각자가 갈 길이 멀고 뭘 잘못해서 왜 대선 패배했는지 차라리 반성을 함께 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왜 만나야 되는지 의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고 잘못하다 뭐 보면 두 사람이 자기 개파 다음 총선에 서로 얼마나 보여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뭐 회동 자체의 의미보다는 정확하게 당의 쇄신을 위해서 서로의 일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될 역할 그게 좀 더 투명하게 국민들과 또 당원들한테 비춰질 필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촌철살인 논평을 해주셔서 뭐 더 들어볼 말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짧게 하면 또 뭐하라 할 것 같아서 누가 한 분 더 논평하시겠습니까? 예, 친님.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책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명락 연합 봉사 수해 복구 봉사 활동을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로 해서 모여서 뭐 식당에서 막걸리 마시지 말고 수해 현장에 가라. 수해 현장에서 같이 정말 다리 걷고 밀짚 모자 쓰고 하신 다음에 2부 순서로 뭐 수박도 끼워서 같이 드시고 그러고 나서 저녁에 간단한 식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어려움 쉽게 할 텐데 결국은 두 분 사이에 대장동의 강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그 명락 대교를 건설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기, 불발이 아니고 사실상 서로가 만나는 것이 그만큼 껄끄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런 어떤 국민의 비판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좀 빨리 만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군이 우리 쪽으로 월남하는 경우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댓글들이 이 뉴스에 좀 달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외신을 타고 들어온 이 소식, 먼저 이 미국 측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What we do know is that one of our service members who was on a tour willfully and without authorization crosse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We believe that he is in the BRK custody. 조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이 병사 트래비스 킹이라고 하는 2등병입니다. 주한미군입니다. 이 병사는 정찰병으로 미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대 이후에 주한미군으로 활동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군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봤더니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리 한국인들과 시비가 붙어서 한국인을 좀 폭행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도 이 당시 경찰 순찰차에 탔는데 이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고 걷어차서 한 50여만 원, 뭐 실제로 보면 한 100여만의 그런 피해를 입힌 일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구류도 당해 있습니다. 자, 구류를 받고 처벌을 받았지만 미군은 미군 본토로 이 병사를 이송을 해서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추가 벌칙을 줄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트래비스 킹이 북한으로 월북한 겁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조금 약간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서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판문점에서 관광객인 것을 위장하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미국으로 넘어간 것인가. 넘어가면서 이 트래비스 킹이라는 주한미군이 하하하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막 웃으면서 넘어갔다라는 그런 목격자 증언도 있습니다. 김준우 변호사님. 네.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처벌이 두려워서 그 무시무시한 인권 탄압 국가라고 하는 그 북한으로 넘어간 건가요? 네, 뭐 근데 사실 유사 사례가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 영국의 한 감독이 다큐로 찍은 푸른 눈의 평양 시민이라는 다큐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 월북해서 넘어가서 그 미군 역할을 하는 영화 배우로 쭉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번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은 그 당시에 그 뭔가 처벌을 두려워서, 물론 어떤 경우는 그 베트남전에 끌려갈까봐 이제 월북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굉장히 간격이 되게 오랜만이어서 아마 미군이 월북한 것은 1982년 이후에 처음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의례적인 거긴 한데 뭐 아주 놀라운 건 아니다. 다만 DMZ나 휴전선을 넘는 게 아니라 요 그 판문점에서 넘어섰다는 점이 좀 상징적이고 예. 요와 관련해서 좀 재발 방지책을 좀 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1962년, 63년, 65년에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니면 거기서 살다가 거기에 묻혔어요? 세 분은 거기서 사망하셨고요. 그 드레스녹 아마 앱셔 페리시 요 분들은 아마 거기서 사망하셨을 거고 예. 젠킨스라는 분은 이제 납치된 그 일본 여자와 결혼을 했었는데 예. 그분이 이제 다시 그 조일 관계,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정상화했을 때 납북 일본인들을 예. 보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돌아갔고 그러다가 같이 돌아가면서 약간 다시 미국, 일본에서 살다가 아마 이제 돌아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북한 미군인들은 북한의 실상이나 그런 걸 보면서도 다시 미국 땅을 밟지 못했군요. 아니 대접을 잘 받고 영화 배우로 살면서 교수도 하고 이랬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영화 배우 교수 대접 받으면 좋은가요? 미국에서 사는 삶보다 그 더 행복한 당시에는 삶인가요? 이분들 같은 경우 예. 사실은 그렇게 뭐 장교급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 생활상을 비추어 보면 이제 그 뭐 드레스녹 이분은 본인의 삶에 이제 만족해하는 그러니까 뭐 이거 좀 이단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뭐 예. 이건 체제의 우월성과는 좀 무관한 얘기입니다만 알겠습니다. 뭐 이거 다큐멘터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 아마 젠킨스라는 분의 책도 회고록도 번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이때만 해도 뭐 북한이 사실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좀 앞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때 넘어갔을 때 좋은 대접을 받았다면 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군요. 그러나 지금 2023년도에 북한의 실상을 보면은 뭐 기아와 그렇죠? 의료 시설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미국보다는 아예 비교 자체도 되지 않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으로 넘어갔더니 이 일병이 과연 계속 북한에서 살고 싶어 할지 아니면 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 북한으로 간 월북한 이 병사를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모종의 이런 제의를 북한 쪽에 던지고 있는 것으로 좀 추측이 됩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백악관 얘기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예, 됐으면 들려주세요. The White House, the Department of Defense, the State Department, and also the UN are all working together to ascertain more information and resolve the situation. 예, 북한 카운터파트와 지금 미 국방부가 얘기를 하고 있다. 뭐 미국의 뭐 국방부가 나섰다는 얘기는 이 병사를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한 접촉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보고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으로의 여행을 갔다가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원비어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막 울면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쳤던 그 생생한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신조 의원님, 이 병사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했다 하더라도 이 지금처럼 이 아주 얼어붙은 북미 관계에서 늘 언제나 미국을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로 북한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요. 아까 그 60년대 그거랑 지금은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가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체제 선전의 도구로 그 미국인들을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잘 접대해주고. 네, 잘 접대해주고 그런 건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우리가 저걸 보자고요. 그 제일동포 10만 명 정도가요. 김일성이 이제 귀국하라 그래갖고 지상 낙원인 줄 알고 10만 명 정도가 갔다가 만경봉호 타고. 예, 만경봉 아주 비참한 최근에 그래갖고 뭐 탈북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분들 얘기 참 들어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저 트래비스 킹 저 친구는 오토 원비어 사건도 모르고 철부지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늑대 무서워서 뭐 피하니까 뭐 호랑이 만나는데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저 이상한 꼴 당하기가 굉장히 쉽고 저런 사람이 하나 왔다 갖고 지금 북한이 뭐 체제 선전 도구로 이용하겠어요? 북한 자체가 심지어 지금 뭐 개성 제2 도시인 개성을 넘어서 평양 일부에서도 아사자가 나온다고 할 정도인데 저런 사람 데려다가 무슨 체제 선전 도구로 뭐 한다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의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협상 재료, 바게닝 칩이라고 하죠. 예. 그런 걸로 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미국이 저는 저
저 트래비스 킹을 북한과의 일정한 협상을 통해서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성공하지 않을까 보여져요. 예, 북한도 그냥 붙잡아두고 싶어하진 않아요. 예, 북한에게 뭔가는 일정한 give and take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 트래비스 킹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중처벌 받겠죠. 예. 북한 입장으로서도 트래비스 킹을 정치적으로 북미 관계를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뭔가 모종의 협상용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트래비스 킹의 미국 송환을 위해서 북미가 접촉하는 계기가 되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네. 북미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혹여나 그 여파가 남북 관계 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북미 간의 나름대로 북한으로서는 실제로 미국과의 네트워크를 가지는 그 자체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최근에 강한 의조로 핵 잠수함이 들어온 데 대해서 포도 쏘고 뭐 강하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미사일도 쏘고 뭐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호칭했다는 정도는 남북 간의 어떤 뭐 아태 평화위보다는 북한의 어떤 외교부가 외무성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졌다는 의미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자그마한 호재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이 이 차원에서 북한에 질질 끌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정말 그 민간인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넘어간 범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죄인 인도 조약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죄인이지만 보호하고 데려가겠다는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전혀 엉뚱하게 북미 간에 그동안에 꺼졌던 불씨의 대화의 불씨를 하나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떤 면에서 작은 긍정적인 계기는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긍정적인 전망은 어디까지 보세요? 정말 전격적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관계에도 이제 해빙 모드로 간다, 이 정도까지 기대해도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이지만 어쨌든 완전히 북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보다는 이어갈 수 있는 계기점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일단 거기까지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이 고체 연료까지 실은 화성 18형까지 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있고, 미국은 핵잠수함이 지금 우리나라에 기항을 하고 있고 아주 극단적인 어떤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이 트래비스 킹의 이 월북 사건을 인해서 그 무드가 조금 화해 무드로 바뀔 가능성은 좀 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분 누군지 기억하실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화연 전 경기평화부지사입니다. 누굴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평화부지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실무를 추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쌍방울 그룹과도 관련이 좀 깊게 있죠.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 재판 과정에서 이 대북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증언을 했다고 일부 언론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자, 이 여파는 또 어디까지 갈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최진현 변호사님, 기존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자신은 절대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어떤 쌍방울 그룹부터 뭐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돈을 받거나 이래서 그 업무를 한 적도 없고, 또 이재명 대표의 대북 방문을 위해서 쌍방울 그룹에서 받은 돈을 약간 방북용 대가로 북한에 전달한 적도 없다. 자신은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해 왔었는데, 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바꿔서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로부터 받은 자금을 북한에다 갖다 줬다, 이렇게 말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결국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그 경기지사가 되니까 대북 사업을 위해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영입을 했던 겁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분인 것이죠.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져 있죠. 가깝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가교를 놓았던 사람이기도 하죠. 예.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대표의. 그런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전화를 했네 말했네 했을 때 통화 연결한 사실도 없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300만 불, 이른바 북한에 들어가는 통행세 300만 불에 대한 것들을 미리 대납을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했는데 거기가 지금 그 본인의 어떤 그 재판에 있던 법정이 아니고 미루어 짐작컨대 맥락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서 공범 피의자 내지는 참고인으로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은 수사의 맥락으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소환하는 것이 초치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제3자 뇌물 내지 방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라든가 제3자 뇌물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거의 다 익어가는 시점에 벼랑간 이화영 대표가 예전과 상당히 다른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하고 과연 하나만 이것만 얘기를 했겠느냐.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뚝이 터지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유동규, 제2의 유동규가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심경의 변화를 있으면서 다른 어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순순히 지금 진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으로 보낸 5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사전 선물용 성격이었다. 이런 주장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로부터 미리 보고를 받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은 끝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중차대한 일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숫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쌍방울이 대북 송금했던 500만 달러, 이 500만 달러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로 김성태 전 회장이 보낸 거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300만 달러라고 김성태 전 회장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것 또한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을 바꿨다라고 하는 어제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은 어떤 이 김성태, 이화영 두 분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 앞으로 생길 거고 물론 두 사람이 다투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렇고 실제적으로 보면 300만 달러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500만 불에 대한 스마트폰 같은 경기도 의회에 올라가서 물론 돈은 안 나왔지만 사실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없는 얘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도 그런 데 대한 사실을 실토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차례 뭐 전화 통화는 안 했지만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의도는 물론 다를 수 있겠죠. 김성태 회장은 실제적으로 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선 후보니까 대선 테마주로서의 돈을 낼 수도 있고 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 말하자면 도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사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줬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중요한 거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그동안에 완전히 침묵 모드였단 말이죠. 서서히 지금부터는 이제 완전히 본인이 독박을 쓰는 구조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이지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100%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 모든 것들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진술을 바꾼 것은 정치검찰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의 편지도 오늘 좀 공개가 됐습니다. 다른 부분 말고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아무도 못 도와주게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군사독재 시대의 정기 고문만큼 무섭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지호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이화영 전 지사가 진술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이런 고문, 또 고립 이런 전략에 의해서 바꾼 것이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의 말과 어느 정도 좀 맥이 상통해요? 예, 저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배우자가 쓴 예. 글인데 저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도 동의한 글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화영 전 부지사와 동의하에 쓴 글인지? 이화영 전 부지사도 아내가 쓴 저 글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게 검찰의 반인권적 강압 수사로 인해 갖고 진술 번복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힘 안 들이셔도 되는 게 제가 봐서는 이제 8월 초 정도 되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증언에 나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떤 진술을 할까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조선일보에 이렇게 보도되는 거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이제 진술이 번복이 됐다. 특히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번복이 됐다 하는 거고 어제 공판에서 본인이 아닌 변호인의 입을 통한 거지만 그중에 일부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화영 본인이 자기의 입으로 얘기하는데 누구의 강압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입각해갖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의 저런 반론은 이제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거겠죠. 김준호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도로공사의 간부를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이 허위 사실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고요. 성남 FC 관련해서도 기소받고 있고요. 이화영 전 지사의 이런 대북 송금 보고를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부분도 또 논란이 될 수 있죠. 그렇죠. 모른다고 했던 부분이 자꾸 드러나면 300만 불이 간 건 맞는데 그 300만 불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꼬리표가 지금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됐는데 남욱 김만배 2명의 진술은 있는데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소명이 안 됐다고 구속영장조차 기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금 이것만으로 해서 수사의 8부 능선을 넘었냐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또 그를 통해서 쌍방울을 어떤 대가를 받았느냐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화영 지사가 평화부지사 되기 전부터 쌍방울 사회이사였다는 점도 여러 가지 좀 둘의 관계가 달랐다라는 점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